안녕하세요. 뱅커몰TV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전문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뱅커몰TV에서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는데 조금 흐렸어요. 그죠. 이제 가을비인 것 같아요. 요거 내리고 나면 좀 춥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번 주까지는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네. 주말에 좀 선선했고 날씨가 좋아서 저도 나들이 다녀왔거든요. 가을이 예. 한껏 다가왔다. 코앞으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김현우 소장님을 모시고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 네. 근데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요즘에 뭐 기준금리다 뭐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우 아주 그냥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가 금리 얘기인데 맞아요. 금리라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낮출 때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맞아요. 금리를 낮추면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풀리죠.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럼 경기가 되살아나느냐? 사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죠. 맞아요. 요즘에 진짜 예. 제가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뜬금없는 얘기하는 된장 좋아하는데 저는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꼭 넣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애호박 엄청 비싸요. 네, 맞아요. 하나에 제가 엊그제 봤어요. 2,980원? 맞아요. 이거 못 먹어요. 옛날에는 한 1,000원? 1,500원? 맞아요. 먹을 수 있어 했는데 요즘은 네, 진짜 네. 하나에 3,000원씩 하니까 이제 저도 어떤 인플레이션이 막상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80년대, 요즘 MZ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뭐 느끼는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한 10살 때까지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없었고 이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놓고 봤을 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물가 상승 때문에 큰일 난다라는 얘기는 지금 거의 처음 겪는 거고 처음 들어보는 건데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그러니까 그 속도가 문제예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주는 거는 사실 괜찮은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풀어놨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돈이 풀려가지고 유동성이 많아져서 물가를 살살살살 자극하는 거는 예전에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컸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리긴 했는데 그 돈이 풀림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고 여기에 공급망 이슈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항구가 폐쇄된다거나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못 돌아다니고 계속 밀려 있다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비싼 값을 주고 이걸 배를 써야 되고 맞아요. 컨테이너를 정박을 해가지고 얘를 또 실어가지고 화물기사들이 날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그 컨테이너선이 끊어지다 보니까 트럭 기사들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이 직업을 바꾸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혹하죠. 그거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급하던 주요 원자재 뭐 아니면 에너지 이런 것들의 공급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 가격이 또 급등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것까지 다 결부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례없는 물가 상승이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특히나 이제 미국이 가파르게 올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경제적이나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한국 금리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어요. 1금융권에서는 예금을 2%만 주더라도 손님이 모이고 그렇죠. 2금융권은 조금 규모도 작고 부실할 수 있으니까 예금 금리를 한 3% 줘야 손님이 쫓아가는. 그런데 1금융권에서 3%를 주겠다고 하면 2금융권도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고 요걸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 자금 유출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경계는 안 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금리가 낮고 미국과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만 낮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튀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중국은 오히려 금리 낮추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낮추고 있고 유럽도 경기 어려워서 금리 못 올리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걱정보다는 사실은
환율이 더 문제입니다. 맞아요. 요즘 환율 이슈도 좀 큰 게 네. 저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는 환율이 한 1,000원에서 1,100원?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1달러가 얼마냐?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래서 10달러면 10,000원이고 100달러면 10만 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게 배웠는데 요즘엔 이게 좀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베트남 쪽을 다녀왔는데 100... 100달러 저도 그 기억이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 아니죠. 100달러 하면은 뭐 그래도 요 정도였는데 네, 맞아요. 이게 1,300원대가 되니까 한 300달러, 400달러 되면 아예 계산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쵸. 이게 뭐 액수 단위가 그렇죠. 이제 충격적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같은 가격의 물건을 팔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쵸.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근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오르고 그게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무언가를 달러로 주고 사서 와서 이걸 가공해서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달러 오르는 게 더 부담스러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돈의 가격, 달러를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사실 자금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치솟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도 아까 말씀하신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죠. 네, 환율을 잡기 위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어쨌든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라는 게 앞으로 연말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그 잭슨홀 미팅, 세계의 경제 관료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쫙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경제는 어떻게 할까 그 재미없는 주제로 며칠 동안 떠드는 심포지엄이 대단한 잭슨홀 거죠. 미팅. 거기에 이제 우리 하는 총재도 참석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우리나라 금리 인상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가는 잡아야 된다. 그런데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물가를 강력하게 잡을 텐데 그 와중에 고통은 뒤따를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했거든요. 이렇게 물가 잡으려고 금리 막 올리면 경기가 꼬꾸라질 거야.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올리다가 수준으로 올리겠지. 좀 봐주지 않을까. 우리 어디 가서 수학여행, 극기훈련 이런 거 가도 얘가 죽을 때까지 괴롭히진 않잖아요. 너가 죽을 것처럼 힘들 것 같지만 죽이진 않을게.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신 차릴 때까지만 정신 차릴 때까지만 괴롭히는데 글쎄 죽기 직전까지는 무조건 갈 거다.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너 내가 뺨을 안 때릴 것 같지 하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우리나라 하는 총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재미난 말을 했는데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관성은 없다. 없다. 사실 이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또 펼쳐야 되는 사안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연관은 없지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연준과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오히려 더 밀접하다라고 본 거죠. 그쵸.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강력하게 올릴 걸 시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당분간은 금리를 올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낮추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버려라. 희망은 버려라. 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세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진짜 힘들어지면 낮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아직도 하고 있으나 이번에 얘기 나온 거 보면 생각보다는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또 셀 것 같죠. 근데 사실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뭐 그래요. 뭐 물가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뭐 1,000원짜리 뭐 3,000원 되는 내 삶에 뭐 큰 영향이 있겠어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저는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건 원래 참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이 이제 빨아들여지니까 금융사 쪽으로 싹 흡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이자다. 만약에 모든 대출이 무이자다. 그러면 뭐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걸로 집도 사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할 텐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렇게 투자했던 걸 회수해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돈이 시중에서 마르는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부동산도 수요가 줄고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론이었습니다. 이론적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렇게 주택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부동산 그러면 주택이라고 연결을 짓지만 사실은 많은 게 내포되어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주택 시장. 금리가 올랐을 때 주택 시장의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가격이 쭉쭉쭉쭉 올랐어요. 그때 오히려. 왜 그러냐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전세라는 거죠. 아, 전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있는 거의 유일할 정도로 특이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전세 네. 제도가 전 세계에서 딱 3개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랑 우리나라랑 이스탄불인가? 볼리비아 아마 볼리비아인가요? 네, 그쪽일 텐데 네. 근데 한국만 유독 이게 활성화돼 있다. 맞습니다. 네.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나라죠. 근데 전세 제도라는 걸 가만히 보면 대단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을 은행보다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쵸, 집주인은 최고입니다. 집주인을 은행보다 네. 신뢰해서 그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내가 그 집에서 거주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경매나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을 그렇게 믿고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과거부터 줘왔던 이 상호 신뢰 관계도 그쵸. 굉장히 독특한데 그런 전세 제도들 덕분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금리 올라가는 걸 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 즉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끼고 집에다 밀어넣는 이런 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전세로 퉁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희한한 환경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 전세 대출 많이 올라서 이제 그렇죠. 월세 가야겠다고 하는 지인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비교해보는 분들 계시거든. 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냥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살짝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로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지역마다 주택의 형태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더 싼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뭐 1억 요즘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1년에 400만 원 내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 400만 원, 뭐 350만 원 이렇게 내는 것보다 집주인한테 조금 잘 얘기해서 네. 그냥 뭐 요번에 20만 원 정도로 뭐. 한 25만 원 정도? 네, 이것도 네,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수요들 때문에 전세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조금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과거에는 야 이거 왜 금리가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왜 이래? 주택 가격이 왜 이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관관계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연말까지 조금 더 오른다면 네네. 그냥 저희가 대표적인 영화 서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안 좋다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왜 안 좋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 대출 받은 사람은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대출이 없는 걸, 없는데? 혹은 나는 고정금리인 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뭐 심각하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든지 대출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뭐 고정금리 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맞아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아예 갚지 못해서 디폴트 되는 거 못 갚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조해주고자 나라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하겠다고 있잖아요.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딱 듣는 순간 야씨 뭐지 이거? 맞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뭐지? 있고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잘 갚는 사람이 네.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오죽하면 왜냐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나간 대출을 계속 만기를 연장해 줬거든요. 맞아요. 만기를 연장해 준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갚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만기 연장에 대한 종료가 다음 달 말입니다. 딱 끝나버려요. 더 연장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엔 계속 폭탄 돌리기라는 거죠. 그렇죠.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건전한 빚은 건전한 빚으로 돌리고 갚게 만들고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지금 이미 연체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거나 연체가 그냥 코앞에 닥치신 분들은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자. 욕을 먹더라도 도덕적 해이 논란은 물론 있는데 그렇죠.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싶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디폴트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빚을 갚을 능력은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부담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고 몇 억씩 벌어. 그럼 금리가 조금 올라간 거 내면 되지만. 저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득이란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소득을 늘릴 수는 없어요. 네. 늘리긴 굉장히 어렵고 한정된 소득에서 투자 소득도 줄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 오른 것 때문에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변동금리대출 혹은 신용대출로 받았던 이자에 10만 원, 20만 원 불어나는 게 꽉 넘어질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니죠. 아니지만 뭐냐면 다른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맞아. 어디선가 그 돈을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있고 못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있는데 보통 머릿속에서 소비 뭐 줄일래요? 라고 하면 내수에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들부터 줄이게 되어 있어요. 뭐 저도 그냥 생각나는 거 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정답. 뭐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소상공인 가장 경제의 밑을 차지하고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네요. 이런 게 줄어든단 말이죠. 이제 밖에 나가서 아까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니까.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게 되고 맞아요. 비싸지면 외식할 거 줄이고 옷 사입을 거 아유 뭐 요거는 건너뛰자 네. 이래버리면 내수가 침체가 되고 경기는 안 좋은데 어려운데 더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디폴트될 우려보다는 그렇게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서 위축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면 나는 빚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도 일자리를 줄이게 될 거고 투자도 안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리 오르는 것 자체는 나의 직접적인 내가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전반적인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